전쟁이 끝나는 순간 러시아 경제가 전후 대불황을 겪게 돼 있습니다. 이 불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러시아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석유와 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국제 협력을 통해서 팔고 그 대가로서 전후 불황의 그 갭을 메워나가야 되는데 한국, 중국, 일본과 자원 협력을 시도할 것이다. 우리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석유와 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장기 구매하는 이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서 우방이었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은 약간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되기 전에 한국과 러시아는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무비자 협정을 맺어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그다음에 방위산업이나 우주산업에서 우리가 러시아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러시아는 한국의 삼성과 현대 이 제품들을 아주 열광적으로 쓰는 국민이고 또 도시락을 하면 초코파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서 막연히 상당히 적대적인 오해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 러시아가 소련이었고 소련 당시에 이 북한을 적화시킨 나라가 러시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과거고 그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문제고 미래가 문제인데 적과 우방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영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이 터지는 이유의 99%는 영토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하고도 사실상 영토 분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고유 영토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이걸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독도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는 모든 책과 연구와 공공문서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입장,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고 한국의 입장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강대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점에서 볼 것 같으면 러시아는 한국의 우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선호하는 듯한 여러 가지 제스처 이런 현상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과연 한국을 좋아하는가? 그런데 국가와 국가 간에는 개인과 개인처럼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이 꼭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는 특히 강대국은 국익 차원에서 외교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한국을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이유는 동북아 3국 사이에서 중국은 인구가 러시아의 10배나 되고 국토는 러시아보다 훨씬 작고 그래서 언젠가는 중국 사람들이 러시아로 다 들어와서 러시아 땅이 중국에 의해서 잠식되지 않을까 이런 잠재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하고 러시아는 국경이 굉장히 길게 접해 있어서 국경 분쟁이 많이 있었죠. 한때는 우스리강 유역에서 무력 충돌도 실제로 있었고 한때는 핵전쟁 직전까지 갔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았죠. 그런데 아편전쟁 때 러시아한테 할양한 연해주 이건 돌려받지 못하고 있죠. 물론 국제법상 이걸 꼭 돌려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법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많은 중국 사람들이 연해주를 돌려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사실을 러시아 사람도 잘 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토 문제, 이런 잠재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당히 밀착하고 있는 러중 관계가 앞으로는 굉장히 적대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러시아는 한국은 아주 좋은 파트너죠. 그래서 한국은 러시아와 모든 경제적인 면에서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있는 건 한국이 없고 한국이 있는 것은 러시아가 없고 그래서 러시아의 국익에 한국이 도움이 된다는 게 한 가지 이유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한국은 남북한 인구를 다 합쳐서 7천여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아무리 강력한 국가로 거듭나더라도 인구 1억 4천만 그 2배나 되는 러시아가 한국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한국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러 밀착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맺었죠. 그래서 드디어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면 러시아가 북한 측에서 북한 편에서 참전하겠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반자 협정에 의할 것 같으면 북한이 무력 침략을 받았을 때 러시아가 자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서 참전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한반도를 핵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무력 통일할 의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과의 무력 충돌에 의해서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감으로 인해서 조우하는 전쟁 상황에 돌입하는 이럴 가능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러시아는 왜 북한과 이런 협정을 맺었냐? 제가 이 문명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보건대는 러시아는 러우 전쟁이 끝나면 유럽 국가와 아주 나쁜 관계, 이 척진 관계가 앞으로 당분간 상당 기간 유지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형제자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관계 개선이 어렵죠. 그러면 러시아가 이 동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동쪽으로 오기 위해서는 북극 항로를 통해서 동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북극 항로가 베링해에서부터 감차카 반도 남단을 거쳐가지고 한반도 쪽 대한해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북한의 동해안에 항구 여기에 외부 세력이 군항을 건설하든가 이런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경우에는 러시아가 전후 생명선처럼 생각하고 있는 북극 항로에 아주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북한하고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맺은 이유는 러시아가 동진하는 데 필요한 북극 항로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극 항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은 러시아의 협력 대상국이고 북한 그 자체는 러시아에게 위협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북러 밀착이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죠. 이건 어디서도 알 수 있냐?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외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푸틴이 직접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외신에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북러 밀착은 한국에 대한 위협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푸틴의 유라시아 전략은 한마디로 말해서 동쪽으로 오는 거죠. 과거에도 동쪽으로 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쪽으로 오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했죠. 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서 이 푸틴의 유라시아 전략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은 과거에는 선택이었지만은 지금은 필수가 됐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한미러의 합종을 통해 가지고 그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를 우리가 경제적으로 한 단계 격상시켜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푸틴의 유라시아 전략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을 얘기하려면 한국을 위해서 푸틴의 유라시아 전략은 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렇게 역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푸틴이 동진함으로써 한미러의 합종이 이루어지면 저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 사이에 건전한 경쟁 관계가 유지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중일이라고 하는 경쟁 관계와 한미러라고 하는 보완 관계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면 이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질서 유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앞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현재 세계를 이끌어가는 패권국입니다. 패권국의 절대 관심사는 도전국으로부터 패권을 지켜내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 패권에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는 국가가 있다면 중국이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중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연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러시아와 한국을 G7에 초청해서 G10이든지 G11이든지 이렇게 만들려는 시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뿌리치고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게 제일 큰 관심사인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전략이 석유로서 이 중국을 제어하는 거다, 봉쇄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무한정한 석유와 가스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언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미국과 중국 간에 아주 치열한 패권 경쟁이 시작되면 이 미국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중국을 견제하는 데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게는 러시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러시아 경제가 약진하고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5%대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죠. 그러나 그것이 평시의 경제의 선순환에 의한 성장이 아니고 전시 경제의 성장일 뿐입니다. 전쟁이 끝나는 순간 이제 포탄을 더 생산 못하고 무기를 더 생산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러시아 경제가 전후 대불황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불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러시아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석유와 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잘 국제 협력을 통해서 팔고 그 대가로서 전후 불황의 어떤 그 갭을 틈새를 메워나가야 되는데 러시아가 유럽과 적대 관계를 하루 이틀 사이에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동쪽으로 와서 한국, 중국, 일본과 자원 협력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후 대불황을 맞이한 러시아하고 상대해서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석유와 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장기 구매하는 이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래서 러시아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은 한국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